평화로운 오하이오주의 한 집안에서 비명과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학생 딸이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겉으로는 헌신적인 어머니와 모범생 딸, 누구나 부러워할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2023년 오하이오주의 한 평화로운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대학 진학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던 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비극으로 얼룩졌죠. 브렌다 파월이라는 헌신적인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살해당한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비극을 넘어서 현대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가하는 성공에 대한 압박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브렌다 파월은 28년 동안 소아혈액 종양학과에서 암과 싸우는 어린이들을 돌보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청소년 종양학 프로그램을 직접 설립할 만큼 열정적이었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두 자녀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특히 딸 시드니와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죠. 동료들과 지인들은 브렌다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만나는 환자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가족에게도 똑같이 따뜻한 마음을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드니 파월은 모범생이었습니다.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 메리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축구와 라크로스 같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높은 평균 학점을 자랑했던 그녀는 부모님의 자랑이었죠. 대학 진학을 앞두고 가족은 함께 신중하게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작은 캠퍼스와 집에서 가까운 거리를 고려해 마운트 유니언 대학교를 선택했고 시드니는 대통령 장학금까지 받으며 2018년 가을 입학했습니다. 사립학교의 비싼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 장학금은 가족 모두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심지어 라이프 360이라는 위치 추적 앱을 함께 사용할 만큼 개방적인 관계를 유지했죠. 이 앱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지만 그들에게는 통제가 아닌 안정과 연결의 상징이었습니다. 브렌다와 시드니의 관계는 특히 돈독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브렌다를 시드니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죠. 방학 때마다 시드니는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와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가족의 이면에는 누구도 몰랐던 어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기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침묵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오늘은 학업 실패를 숨기려던 한 젊은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하게 되었는지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가하는 압박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붕괴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시드니는 고등학교에서의 화려한 성공 기록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의 성적을 세세하게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마운트 유니언 대학교에는 학생의 학업 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이 있었지만 브렌다와 스티브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싶었고 의심할 만한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시드니는 항상 믿을 수 있는 아이였고 스스로 책임감 있게 행동해왔습니다. 2019년 여름 시드니는 집으로 돌아와 지역 야구팀인 에이크런 러버덕스의 키드존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죠. 그녀는 학교 생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방학 때 학업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시드니가 다시 캠퍼스로 돌아갔을 때도 가족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를 보냈습니다. 2019년 겨울방학은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시드니는 가족과 함께 아늑한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보냈죠. 아무런 문제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년 1월 시드니는 다시 마운트 유니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심각한 문제가 이미 발생한 후였죠. 2019년 12월 시드니는 가을 학기에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4개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대학 측은 그녀에게 정학 통지서를 발송했죠. 이 통지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되어 시드니가 직접 서명하고 받았습니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기숙사에서 퇴거해야 하고 캠퍼스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학생 신분이 박탈되는 것이죠.
마운트 유니언 대학의 등록관리 담당자 미셸 게프니는 나중에 법정에서 이 절차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정학통지서는 학생에게 항소 절차와 연락처를 안내하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시드니는 이 편지를 받았고 자신이 정학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드니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2020년 1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운트 유니언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이자 룸메이트였던 로렌 커리와 함께 기숙사에서 생활을 계속했죠. 2월 말까지 그녀는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수업에 가는 척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2월 말 대학 행정부가 시드니가 여전히 기숙사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셸 게프니는 시드니를 사무실로 불러 개인 면담을 진행했죠. 게프니가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시드니가 이번 학기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말하자 시드니는 처음에는 자신이 등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게프니가 정학 사실을 직접 언급하자 시드니는 결국 정학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바뀌거나 해결되기를 바랐다고 말했죠. 게프니와 다른 관리자는 시드니의 부모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시드니는 눈에 띄게 동요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했다고 주장했죠.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장학금까지 받았던 시드니에게 대학이 자신의 실패에 대해 부모님께 직접 연락한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고 부모님을 실망시킨다는 생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드니는 기숙사에서 퇴거 명령을 받았고 키카드 접근권도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모님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2월 말부터 호텔 객실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며 지냈습니다.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여전히 대학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이 기간 동안 그녀가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과 불안을 느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25일 브렌다는 시드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항상 네가 나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지냐는 내용이었죠. 그녀는 시드니에게 장학금을 유지하려면 성적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시드니는 내 성적은 좋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브렌다의 모성 본능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감지했지만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딸의 거대한 거짓말을 꿰뚫어 볼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시드니의 아버지 스티브가 대학 포털에 접속하려다 차단당하면서부터였습니다. 스티브는 502구 플랜으로 1년치 등록금을 모두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개인 수표를 발행해야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포털에 로그인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접근이 거부되었죠. 그는 시드니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시드니는 마운트 유니언 측의 실수라며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는 딸을 믿었습니다. 그녀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2020년 3월 3일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브는 직장에서 마운트 유니언 대학 관계자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드니가 더 이상 대학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알렸죠. 스티브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랬냐고 묻자 대학 측은 시드니에게 직접 물어보라고만 했습니다. 스티브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수표를 써서 등록금을 냈는데 딸이 대학 성적과 등록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죠. 스티브는 라이프 360 앱을 확인했고 시드니가 집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일 낮에 시드니가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죠. 스티브는 조기 퇴근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직장에 두고 갔습니다. 라이프 360 앱이 자신이 집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시드니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드니도 같은 앱을 사용했기 때문에 평소라면 아버지가 집으로 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겁니다. 11시 30분경 스티브가 집에 도착했을 때 시드니는 혼자 있었습니다. 스티브가 대학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내자 시드니는 대학과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등록되어 있고 친구 로렌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는 놀랍게도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시드니에게 문제에서 도망칠 수 없으며 함께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필요하다면 여름방학을 가질 수도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시드니는 그제야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은 잘 지내지 못하는데 친구들은 모두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고 길을 잃은 것 같다고 고백했죠.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스티브는 브렌다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브렌다는 어린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딸과 이야기하기 위해 집으로 오기로 했죠. 그리고 스티브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브렌다가 도착하기 전에 자신은 집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브렌다가 시드니의 감정적 위기를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렌다는 감정적으로 현명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었죠. 암에 걸린 어린이와 청소년을 돌보는 일에서 매일 매우 감정적인 상황들을 진정시켜야 했던 그녀라면 딸의 갑작스러운 위기도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결정을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브렌다와 스티브는 문자 메시지로 계속 연락했습니다. 12시 41분, 스티브는 브렌다에게 시드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아내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브렌다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브렌다는 마운트 유니언 대학 행정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시드니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대학 관리자인 미셀 게프니와 존 프레이저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즉시 브렌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기록에 따르면 12시 36분 4초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프레이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게프니는 그 옆에 있었습니다. 통화는 스피커폰으로 진행되었죠. 프레이저가 전화를 걸었고 브렌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프레이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브렌다 파월 씨인지 확인하고 자신은 딘 프레이저이며 동료 미셀 게프니와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업무 담당자로서 전화를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평범한 업무 전화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프니가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갑자기 매우 크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둔탁한 쿵 하는 소리가 났죠. 비명이 먼저였는지 쿵 소리가 먼저였는지 정확하지 않았지만 거의 동시에 들렸습니다. 게프니는 또 다른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누군가의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소리였죠. 마치 강한 충격을 받아 숨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가 몇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게프니와 프레이저는 스피커폰 너머로 이 끔찍한 소리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괜찮으냐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외쳤죠. 하지만 응답은 없었고 비명소리와 쿵 하는 소리만 계속되었습니다. 게프니는 나중에 누군가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는 대략 11번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이 계속해서 비명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갑자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지 불과 3분여 만의 일이었습니다. 게프니와 프레이저는 충격에 빠진 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12시 41분 5초, 스티브가 브렌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낸 지 정확히 1분 후였습니다. 프레이저는 방금 들은 내용에 충격을 받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습니까? 그러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브렌다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브렌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드니 파월의 목소리였죠. 게프니는 즉시 그 목소리를 알아챘습니다.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 직접 만났던 시드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게프니와 프레이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건 브렌다가 아니라고 서로에게 확인했죠. 프레이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시드니가 아닙니까? 이건 브렌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게프니는 즉시 에이크런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번호와 주소를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게 이 집에서 어떤 종류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으며 즉시 누군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집이 범죄 현장으로 변하는 데는 단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드니가 어머니를 사칭한 것은 재앙적인 전화 통화 후 일어난 일을 은폐하려는 첫 번째 시도였지만 유일한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범죄 현장을 조작하기 위해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침입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이 조작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깨진 창문 근처 문 외부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이는 창문이 범죄가 저질러진 후에 깨졌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시드니는 어머니를 살해한 후 차갑고 계산적으로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공황 상태였다면 불가능했을 체계적인 행동이었죠. 12시 51분, 스티브 파월은 경찰관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대가 파월의 집으로 파견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스티브는 즉시 집에 전화를 걸어 시드니와 통화했습니다. 시드니는 히스테리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침입자가 있었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집에서 도망치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스티브는 직장에서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시드니는 처음에는 히스테리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테리는 곧 사라졌고 그녀는 태아 자세로 바닥에 누워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엄청난 규모가 실감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경찰은 주 침실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브렌다 파월의 시신이 피 웅덩이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피 묻은 스테이크 칼과 주철 프라이팬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가정의 일상적인 도구들이었습니다. 브렌다가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할 때 사용했을 바로 그 도구들이었죠. 하지만 이날 이 도구들은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법의학 조사 결과 브렌다 파월은 둔기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시드니는 무거운 주철 프라이팬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여러 번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 나이프를 집어들어 어머니의 목을 최소 23번 이상 찔렀죠. 브렌다의 얼굴과 팔에 생긴 방어 상처와 멍은 그녀가 딸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돌봐온 딸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시드니는 지금까지 학업 실패와 정서적 혼란을 완벽하게 비밀로 간직해왔습니다. 몇 달 동안 이중 생활을 유지하며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견뎌왔죠. 하지만 이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 시드니는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브렌다는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판에서 아무도 시드니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고 시드니 자신도 범행을 인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드니의 변호인단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공격이 정신병적 발작 중에 발생했으며 시드니는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살인 직후 시드니의 무기력한 상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가 태아 자세로 바닥에 누워 있었던 것은 정신적 붕괴의 증거라는 것이었죠. 또한 그들은 시드니가 대학에서 퇴학당했다는 현실을 계속 부인했던 것이 사실은 정신분열증의 증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현실과의 접촉을 잃었다는 것이었죠. 변호인단은 3명의 심리학 전문가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시드니는 그들 중 한 명에게 자신이 공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소파에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이고 어머니가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 후 시드니는 일어나서 지하실로 내려갔고 그 다음 기억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그들은 시드니가 범죄 직후 현장을 체계적으로 조작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창문을 깨고 침입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고 대학 관리자들에게 어머니인 척 전화를 받은 것은 명백히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정신병적 발작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조치들이었죠. 검찰은 반박 증인으로 다른 임상심리학자를 불렀습니다. 이 전문가는 시드니를 평가한 후 경계선 성격 특성과 특정되지 않은 불안장애를 진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범죄 당시 시드니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죠. 심리학자는 시드니가 정의를 회피하기 위해 정신적 무능력을 가장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범죄 현장의 조작, 어머니 사칭, 침입자 이야기 꾸며내기 등은 모두 시드니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 결과를 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2023년 9월 20일 배심원단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시드니 파월은 고의적 살인, 중범죄 살인, 가중폭행, 그리고 증거 조작에 대해 모든 혐의에서 유죄로 판결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시드니가 범죄 당시 정신적으로 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23년 9월 28일 양형 선고가 열렸습니다. 판사는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먼저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제시된 모든 증거, 변호인의 진술 그리고 형량 결정 요인들을 신중히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재범 가능성, 그리고 대중을 보호하면서도 필요 이상으로 주와 지방 자원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제재를 적용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죠. 판사는 시드니에게 1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최소 15년을 복역한 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시드니는 그때 38세가 될 것입니다. 판사는 시드니에게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항소 통지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시드니는 항소를 위한 변호사를 임명해달라고 요청했고 판사는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학업 실패를 숨기려는 노력 끝에 자신의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가하는 성공에 대한 압박이 과연 적절한가?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가 얼마나 위험한가? 브렌다 파월은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아동생활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 바쳤습니다. 암과 싸우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의 가족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었죠. 그녀가 딸과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는 위로였을 것입니다. 시드니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드니는 통제력을 잃었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스티브 파월은 아내와 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내는 살해당했고 딸은 살인자가 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순간의 결정들이 가족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만약 시드니가 처음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대학이 더 일찍 부모님에게 연락했다면, 만약 스티브가 그날 브렌다가 도착할 때까지 집에 남아 있었다면 이런 가정들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이 사건은 정신건강 지원의 중요성, 실패에 대한 사회적 낙인, 그리고 학업 성취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라는 더 큰 문제들을 조명합니다. 시드니는 분명히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고 대신 거짓말과 은폐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순간으로 이어졌죠. 많은 젊은이들이 학업 실패나 진로 불확실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강한 방식으로 이를 극복하지만 일부는 시드니처럼 압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실패가 용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브렌다 파월의 동료들과 친구들은 그녀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그녀가 돌봤던 어린 환자들의 가족들은 그녀의 따뜻함과 공감 능력을 잊지 못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렌다가 매일 다른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공감과 이해심이 결국 그녀 자신의 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시드니가 필요로 했던 것은 어쩌면 더 일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시드니 파월은 오하이오주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입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이 저지른 일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 아버지의 삶을 파괴했다는 사실, 그리고 한순간의 폭발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사실과 말입니다. 15년 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생기지만 그때 그녀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이 그녀에게 성찰과 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단순히 형벌을 치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완벽해 보이는 가정도 내부적으로는 깊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 파월 가족은 이상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직업을 가진 부모, 우수한 학생인 자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였죠. 하지만 그 아래에는 성공에 대한 압박,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솔직하게 소통하지 못하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세부 사항들은 이 비극이 얼마나 예방 가능했을 수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 순간에 개입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이 더 일찍 부모에게 연락했더라면, 시드니가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더라면, 혹은 가족 내에서 실패가 용납되고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였더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회들이 놓쳤고 비극은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브렌다 파월의 죽음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녀는 실제 사람이었고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웃음, 따뜻함,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돌보는 헌신을 잊지 못합니다. 그녀의 삶은 봉사와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너무 일찍, 너무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돌봤던 어린 환자들은 이제 그녀 없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브렌다를 기억하며 그녀가 자신들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의 중요성일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실패와 어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성공만이 아니라 과정과 노력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만드는 것,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낙인 없이 다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또 다른 시드니, 또 다른 브렌다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드니 파월의 이야기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압박과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것은 또한 가족 간의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 조기 개입, 그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브렌다 파월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그녀의 이야기와 그녀가 남긴 영향은 계속됩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 비극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우리가 그녀를 기릴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